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 없이 산 지도 벌써 14년째네요. 식당 일 그만두고 시골 내려가 살다가 2년 전 은우 녀석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소정이도 괜찮대. 그 말에 솔직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덜 외로울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서울 외곽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 방 3짜리 집에 들어와 지낸 지 올해로 2해째. 적응은 금방 됐습니다. 소정이 그 애도 참 얌전하고 공손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반찬을 좀 해놓으면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제 된장국 진짜 맛있었어요. 늘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불편하단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밥 짓고 국 데우고 반찬 2가지 차려놓고, 은우는 아침밥을 먹기 전엔 말수가 거의 없었고 소정이는 늘 잔잔한 얼굴로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잠깐 뉴스를 보거나 성경책을 넘기고, 오후엔 장 보러 잠깐 나갔다 오는 정도.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잠이 좀 일찍 깼습니다. 밖은 아직 어둑했고 벽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아직 애들 방은 불도 꺼져 있고 조용했죠. 그런데 부엌 옆에 놓인 쓰레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정이가 늘 저한테 그러거든요. 어머니, 쓰레기는 제가 버릴게요. 무거우실 수도 있어서. 그 말이 고마워서 저는 늘 건드리지 않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득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봉투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뭔가 낯선 게 보였거든요. 제가 만든 반찬통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천조각 같은 게 비닐 너머로 보였어요. 뭐지? 별 생각 없이 조심스레 봉투를 들어 올려봤습니다. 가볍더군요. 그대로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괜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봤죠. 그 안에는요, 한눈에 봐도 이상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게 접힌 소독 거즈 여러 장. 끝이 타버린 것처럼 그을린 거즈도 있었고 무슨 약병 뚜껑이 따진 채로 굴러다니는 것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약 먹고 난 뒤 버린 걸까 싶었죠. 그런데 머리카락 뭉치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도 아니었어요. 짧고 굵은 남자 머리카락이 뭉쳐서 휴지에 둘둘 말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런 게 왜 쓰레기 속에, 그것도 매일같이 버려지는 봉투 안에 있는 걸까요? 하필 그 시간에.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소정이, 그 애는 매일 새벽같이 조용히 일어나 쓰레기를 비우러 나간다는 걸요. 아무 소리도 없이 꼭 정해진 시간에. 그날 이후로 전 새벽마다 귀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던 걸까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요, 그 쓰레기 봉투 안에서 제 아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벽마다 소정이가 나가기 전에 쓰레기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다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조심스럽게 꺼내봤죠. 거즈, 약봉지, 반쯤 짜인 튜브 같은 것들. 내용물은 매일 조금씩 달랐지만 뭔가 의료용으로 보이는 건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떤 속내를 가진 사람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은우한테 피해라도 갈까봐. 그 주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아침밥을 차려놨는데 은우 방에서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에 깨겠지 싶어 기다렸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군요. 방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좀 쉴게요. 몸이 으슬으슬해서 열이 나는 건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소정이 먼저 다가와 말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볼게요. 피곤한가 봐요. 요즘 일이 좀 많았거든요. 소정은 은우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불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긴 그냥 누워있어. 회사에 연락할게.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러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표정엔 걱정보다는 묻어남이 더 묻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처럼.
점심이 지나고 은우는 나와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방에서 잠깐 나와 물만 한 컵 마시고는 다시 들어가더군요.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힘이 없고 어깨가 자꾸 앞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은우야,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감기 기운 같으면 병원에라도 가자. 그랬더니 은우는 고개만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기운이 없네. 피곤한 것 같아. 괜찮아. 말투도 전보다 느려졌고 어딘가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밥 뭐 있어요? 하면서 먼저 식탁으로 달려왔을 애인데 그날은 저를 한 번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앉은 소정은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회사에서도 새로 맡은 거래처 때문에 피곤해하고 있거든요. 목소리는 또박또박했고 그 말은 지나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이미 준비해둔 답처럼 며칠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는 은우를 보면서 속이 미세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은우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뒤 소정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애는 늘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과하게 바르지도 않고 느긋하지도 않고 일정하게 정확한 움직임. 손목의 각도까지 똑같아 보일 정도로. 그 순간 저는 생각했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게 맞을까? 은우는 병원에 가길 거부했고 소정은 계속 쉬면 나아질 거예요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아이는 쉬어서 나아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살은 빠졌고 말은 느려졌고 눈빛도 흐릿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흐를수록 은우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방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은우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너무 낯설었어요. 멀리서 보는 것처럼 초점도 없고 깨어있는 것 같지 않은 눈.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까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쓰레기 봉투를 눈으로만 확인하지 않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애가 새벽 4시쯤 일어나 부엌불을 켜면 저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문을 살짝 열고 나와 분리수거 봉투를 손에 든 채 현관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리죠. 그 움직임은 항상 같았습니다. 소정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만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아침에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꼭 새벽 4시 전후. 그 정밀한 생활 패턴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일정하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감추기 위한 것이니까요. 제가 조심스레 내려간 건 그 다음 주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간 소리를 듣고 나서야 움직였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복도 끝 쓰레기 분리장으로 향했죠. 거기엔 소정이 조금 전 버린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장갑을 끼고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등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 안엔 제가 며칠 전부터 본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구성이 또 들어 있었습니다. 약병 2개. 하나는 내용물이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몇 방울 남아 있었죠.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묻어 냄새가 났습니다. 그 옆에는 피가 엉긴 듯한 검은 거즈 2장. 겉보기엔 소독하고 버린 흔적 같지만 거즈 끝엔 붉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점액질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라붙어 끈적이는 이상한 질감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건 일상 속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이런 것들을 쓰레기에서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구성은 달라도 본질은 같았습니다. 약병, 거즈, 뭉쳐진 휴지, 소형 주사 캡, 의료용 테이프 자투리.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날도 쓰레기장에서 봉투를 확인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비닐 봉투 입구에 붙은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어요.
조심스레 떼어내보니 약국에서 발급한 약봉지 조각이었습니다. 이명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약을 처방받은 적도 없고 약국에 제 이름을 건넨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걸 누가? 왜? 그게 왜 쓰레기 안에 들어있었을까? 그리고 왜 찢어져 있었을까? 찢은 사람은 그걸 감추려 했던 게 분명하겠죠. 그리고 그걸 버린 건 소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버리기 위해 싸놓은 게 아니라 숨기기 위해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는 그 봉투들은 누군가의 은밀한 작업 기록이자 계획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확신이 앞서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제 이름이 적힌 약봉지 하나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주워낸 그 약봉지 조각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분명히 또렷했습니다. 이명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도 알고 있었고 누가 버린 건지도 분명했습니다. 소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만든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다녀왔을 때를 잊은 건 아닐까? 진짜 제가 처방받은 약이었을 수도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다녀간 적도 약국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낮 저는 약봉지를 지갑에 넣고 근처 약국을 찾았습니다. 창구에 앉은 약사에게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무슨 약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약사는 약봉지를 조심스레 펼쳐보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죠. 이거 조금 특이한 조합인데요. 네? 이름은 이명자 씨 맞으세요? 맞아요. 근데 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약도 처방받은 기억 없고요. 그럼 이상하네요. 이거 보면요. 수면 보조제 하나에 신경 안정제 하나, 그리고 항정신성 약물 성분도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약이에요? 보통 불면증 환자나 불안장애 있으신 분들 혹은 정신과에서 쓰는 약이긴 한데요. 이걸 한꺼번에 쓰진 않거든요. 한꺼번에요? 이건 누가 섞어서 조합한 걸 수도 있어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싹 말라 있었고 손에 쥔 봉지 조각이 땀에 눅눅해졌습니다. 약사는 저를 이상하게 보는 눈치였습니다. 전 괜찮다고 그냥 확인만 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약국을 나왔습니다. 약국을 나오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보조제, 안정제, 정신약. 그런 걸 누가 제 이름으로 조합해서 처방받았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 하나. 소정이었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말투로 정해진 행동을 반복하던 그애. 늘 조용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그 표정. 그리고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는 약물 흔적들. 그 애가 약을 조제한 건지 누가 대신 받아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약은 절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고 조용히 약화시키기 위한 조합.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피곤한 줄로만 알았고 제가 조금 나이 들어 깜빡깜빡하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떨려서 몇 번이나 멈춰 섰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며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치는데 멀리서도 그 자리에 놓인 비닐봉투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검은 봉투 그 안에 담긴 게 이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 머릿속에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왜 저 약을 만들어낸 걸까? 은우에게 혹은 나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소정은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고 은우는 아직 방 안에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소정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날이 더운데 조심하셔야죠. 물 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똑같이 부드러웠고 표정은 언제나처럼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을 등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지갑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약 성분 3개. 하나는 은우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데 쓰였을 거고, 하나는 저를 어지럽히는 데 썼을지 모르겠고,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들기 위해 쓰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약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수면 보조제, 신경 안정제, 항정신성 약물. 그리고 제 이름으로 처방된 약봉지.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날 오전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와 복도 끝에 있는 분리수거장 방향의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리실 안에서 근무 중이던 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기 혹시 며칠 전 새벽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뭔가 이상해서요. 쓰레기 봉투가 자꾸 없어져서. 관리인은 흔쾌히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화면에 날짜를 입력하고 새벽 4시쯤으로 시간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 층수가 움직였고 분리수거장 쪽 복도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상하네. 여기 불이 켜졌다는 건 사람이 다녀간 건데. 다른 각도는 없나요? 복도 끝에 하나 있긴 한데 분리수거장까지는 사각지대예요. 딱 그 구간만 안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지만 그 시간대에 소정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는 내려갔고 불은 켜졌지만 사람 그림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나 고장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소정은 CCTV에 절대 찍히지 않는 동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센서가 덜 민감한 지점, 복도 사각지대, 문 여닫는 속도까지.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습득하고 조율한 행동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소정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관리실 좀 다녀왔어. 왜요? 그냥 CCTV 좀 확인하려고. 그 말에 소정은 잠깐 멈추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고?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신경 쓰시는 게 너무 많아 보여서요. 혹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웃음은 부드러웠습니다. 눈도 반달처럼 접혀 있었고 말투도 다정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웃음이 단 한 번도 진짜였던 적이 없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애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우가 잠깐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안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말도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은우야,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왜 또 그래, 엄마? 너 요즘 너무 말도 없고 자꾸 피곤하다고만 하고. 제발 좀 그만해. 나 진짜 피곤해서 그래. 그냥 잠만 자고 싶어.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가보자. 됐어. 소정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 순간 저는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들의 생각인지 누군가의 생각인지조차 분간이 안 됐습니다. 은우는 저를 바라보는 대신 고개를 돌렸고 그 옆에서 소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너무 걱정 마세요. 은우는 그냥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평온했고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애는 거짓말을 할 때 더 부드럽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꺼내려던 건 맞는데 뭘 꺼내려던 건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손을 뻗어봤지만 결국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 들린 수건은 젖어 있었고 세탁기 위엔 미처 꺼내지 못한 빨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달력을 보다가 멈칫했죠. 며칠 전 무릎이 욱신거려 병원에 가려다 잊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왜 안 갔는지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라도 했었는지 기억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은우의 말을 듣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친구분 만나러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 친구? 오늘? 응. 엄마가 그랬잖아. 지난주에. 내가? 전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은우도 자신이 무슨 요일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난주 언제 내가 그랬어? 지난 목요일쯤이었나? 목요일엔 너 늦게 들어왔잖아. 그랬나?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온다는 얘기를 내가 했는지 아니면 그가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은 안개처럼 뿌얘졌고 단어 하나 꺼내는 것도 힘겨워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냉장고에 뭐가 있었는지 커피를 몇 번 내렸는지조차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달랐습니다. 그 애는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욕실에서 샤워하는 시간, 아침밥을 차리는 순서, 나가는 시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심지어 은우에게 건네는 말의 순서까지 매일 같았습니다. 은우야, 오늘도 파이팅이야. 물은 이 컵에다 넣었어. 오늘은 청포도 향. 약은 식사 끝나고 꼭 먹어. 그 모든 대사가 마치 녹음된 것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어제와 정확히 같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을 걸어도 반응은 한 박자 느렸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아무 데도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우에게 물었습니다. 은우야, 며칠 전에 우리가 뭐 했었지? 언제? 수요일. 뭘 했는지도 너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도 생각이 안 나. 수요일? 마트 아니 병원?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는 눈을 감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소파에 몸을 기대고 말았습니다. 내가 진짜 왜 이러지 요즘 기억이 자꾸 겹쳐. 자꾸 같은 날이 반복되는 느낌이야. 뭘 했는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안 떠올라. 그 순간 저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도 나이 탓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은우와 저는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소정은 단 한 번도 리듬을 깨트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식단, 같은 스케줄, 같은 눈빛. 그건 루틴이 아니라 조율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둘은 천천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은우가 유난히 늦잠을 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나왔을 시간인데 방문은 굳게 닫힌 채였습니다. 살짝 열어보니 그는 아직 잠결에 몸을 뒤척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은우야, 어디 아프니? 그냥 좀 피곤해. 잠이 안 깨. 침대 옆에 앉아 이불을 걷던 순간 그의 팔뚝에서 낯선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게 부풀어 오른 피부, 둥글게 찍힌 자국. 그건 분명 바늘이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이건 뭐야? 주사 맞았어? 아, 그거? 소정이가 놔줬어. 비타민 주사래. 요즘 내가 좀 무기력하다고 했더니. 그는 무심히 웃으며 이불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병원은 언제 갔다 왔는데? 아니, 안 갔어. 소정이가 놔줬어. 요즘 병원 가기도 귀찮잖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애가 직접 주사를 놨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소정이가 너한테 주사를? 응. 걱정 마. 의대 나왔잖아. 약도 잘 알아. 간호사보다 정확하다니까. 나보다 엄마가 더 걱정돼 보여. 그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말투는 이상하게도 진심이라기보다 무기력한 체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소정이 귀가하자마자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소정아, 은우 주사 말인데 병원 처방 없인 위험하지 않아? 비타민 주사예요, 어머님. 그냥 컨디션 보충용이에요. 병원까지 갈 일도 아니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잖니. 감염이라도 되면. 제가 제대로 소독하고 났어요. 병원에서 실습할 때부터 하던 거니까요. 그 애는 웃으면서도 눈빛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사실 어머님보다 제가 은우 상태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요즘은 기력도 없고 식사량도 줄었고 제가 곁에서 챙기는 게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그 말은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마치 내가 뭘 해도 안 된다는 듯한 이미 선을 그은 말투였습니다. 며칠 뒤 은우를 데리고 직접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소정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검사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요즘 피검사보다 정서적 안정을 먼저 봐야 해요. 아니, 정서보다 지금은 몸이 우선이지. 자꾸 무기력하다는데 피검사라도. 지금 은우가 필요한 건 병원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믿음이에요. 괜한 검사로 불안감만 키우지 않게 제가 균형 맞춰드릴게요. 그 애의 말은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저조차도 그 애의 말을 쉽게 넘기지 못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소정이 하는 말에는 항상 근거가 붙어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제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정말 걔 말대로 별일 아닌 걸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냥 넘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은우도 이제 병원을 이야기하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요즘은 그냥 소정이 말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지. 약도 줄이고. 그냥 피곤할 뿐이야. 검사 받고 또 결과 기다리고 그런 거 별로야. 그의 얼굴은 말보다 훨씬 지쳐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냥 놔둬달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을 안 가도 되는 이유, 피곤한 건 나이 탓이라는 말, 주사 한 대로 좋아진다는 설명. 그 모든 말이 어느새 진실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터져 있었고 조심히 흘러내린 내용물 사이로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찢어진 메모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보기 좋게 두 겹으로 접힌 상태였고 안쪽엔 타자기로 찍은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의 기록은 모두 폐기하겠습니다. 신분 노출만 안 되게 해주세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종이를 펼친 채 숨도 쉬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문장 위에는 병원 로고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작게 번진 글씨 아래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제세병동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병원명은 물에 젖은 듯 번져 있었지만 오른쪽 모서리에는 실습일지 양식의 테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종이를 펼쳐 넓은 접시에 말려놓았습니다. 햇빛에 말리는 동안 또 한 장의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찢겨나간 듯 겉면만 남아 있었고 뒷면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이경의 오후 3시 행동기록 주의 깊게 관찰 필요. 그 밑에는 누군가 사인한 듯한 엉성한 필체가 있었습니다. 서명은 번졌지만 그 이니셜은 익숙했습니다. 그건 소정의 이니셜과 같았습니다. 나는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끼며 며칠 전 은우 팔에 있었던 주사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진료 기록 폐기, 신분 노출 방지, 환자 행동 기록, 실습 병동. 그 모든 단어들이 한 사람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정. 종이를 말리며 그동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은우의 표정이 조금씩 무뎌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 애가 우리 가족의 루틴을 관리하기 시작한 게,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우리 둘은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쓰레기 봉투를 뒤졌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깔끔하게 정리된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약 포장지, 뚜껑 닫힌 플라스틱 용기, 라벨이 떼어진 작은 박스들. 그리고 또 한 장의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건 병원 퇴원 기록 양식 일부였습니다. 상단에는 치료 경과 요약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아래엔 의료진 판단하 병동 전환 부적합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문서 하단엔 같은 병원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손에 쥔 채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은우는 이미 잠든 상태였고 안방 불을 꺼놓은 채 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단어만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폐기 요청, 노출 방지, 실습 병동, 전환 부적합. 어떤 실습이었고 어떤 환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서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건 단순한 정리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우고 싶은 기록이었습니다. 소정은 평소 쓰레기를 아주 정교하게 처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잘 붙인 분리수거, 깨끗하게 접힌 종이류. 그 애는 흔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서 조각들이 지금 이 집 쓰레기 봉투에서 나왔을까요?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실수일 수 없다고. 무언가 놓친 게 아니라 뭔가를 버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 애는 우리 둘을 점점 지워가고 있었고 그 흔적도 함께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애의 관리라는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붙여보았습니다. 조절, 통제, 지시 그리고 은폐. 그 단어들이 하나둘 제 머릿속에서 줄지어 떠오를 때쯤 접시에 말려놓았던 종이 조각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 종이에 쓰인 마지막 문장은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분 노출만 안 되게 해주세요. 그 문장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철저히 우리 안에 섞였고 어디까지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은우는 요 며칠째 눈은 떴지만 말이 없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고 손을 뻗는 것도 더뎌졌습니다.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이 느립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럴 거라 넘기기엔 이미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은우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저는 조심스럽게 작은 가위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이마 가까이에 삐져나온 머리카락 한 올을 살짝 잘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약물 반응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받은 전화. 과다 복용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항정신성 약물 복용 흔적이 있고 중단 시 금단 증상도 우려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약봉지들, 그리고 그중 일부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저는 다시 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버려졌던 것들을 꺼내고 펼치고 비닐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며칠 전 버렸던 종이 뭉치 중 하나. 축축하게 젖은 서류 몇 장이 구겨진 채 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제 이름이 또렷하게 박힌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계약자 이명자. 피보험자 정은우. 사망 시 지급액 3억 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장. 보험대리인 박소정. 신청일은 6개월 전. 저는 병원을 다닌 적도 없고 서명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에 찍힌 도장은 제가 예전에 쓰던 도장과 똑같았습니다. 그 애가 내 이름을, 내 도장을 이렇게까지. 식은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저는 종이들을 하나씩 펼치고 사진으로 찍고 따로 보관했습니다. 혹시라도 증거가 될까 싶어서요. 그리고 정리를 끝낸 뒤 주방 한켠에 앉았습니다. 은우는 여전히 방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오늘따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누웠지만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소정의 얼굴, 그 눈빛, 약봉지, 주사 자국, 은우의 말라가는 얼굴 그리고 보험 서류. 그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처음부터 어쩌면 이 집에서 누군가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쓰레기 봉투 속 접힌 서류 조각 몇 장을 펼쳐보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오래된 문서처럼 색이 발해 있더군요. 그중 한 장에 병원 도장이 찍힌 하단이 보였습니다. 다운메디 정신건강의학과병원 퇴사 확인서. 서류는 일부 찢겨 있었고 이름 부분은 흐릿했지만 장소정이라는 글자가 확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실습 중 중단 사유로 인한이라는 인사 담당자의 적은 문구도 흐릿하게 보였고요. 그날 밤 저는 서류에서 확인된 병원명을 노트에 옮겨 적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병동이 포함된 서울 외곽의 병원. 폐쇄병동과 중증 환자 전담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죠. 간호학과 실습기관으로 자주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병원 대표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실습했던 간호학생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네,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장소정입니다. 몇 년 전쯤에 실습 중 조기 중단된 이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용히 숨을 골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 이름 기억합니다. 그분 기록은 폐기된 지 오래됐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기억하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록에 남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환자 한 분에게 유난히 감정이입을 심하게 했고 보호자 항의가 반복돼 실습을 조기 중단시켰던 걸로 압니다. 감정이입이요? 통제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간호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조절하려는 행동이 관찰됐다고 당시 메모에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환자 이름은 알 수 없겠죠. 그건 절대 불가합니다. 사실 이 전화도 저희 입장에선 응대해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통화는 거기서 끊겼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한 명에게 강한 몰입, 생활 전반을 통제하려는 시도, 보호자의 반복된 항의, 그리고 실습 중단. 그 모든 조각이 지금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겹쳐졌습니다. 은우도 그 환자처럼 된 거야. 그 생각이 들었을 땐 손끝이 서늘해질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실습 당시의 그 환자가 지금 은우인 겁니다. 그 애는 은우를 통해 그때 끝내지 못했던 치료자 역할 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더 완벽하게, 더 강하게, 더 오래도록. 누군가의 몸과 삶을 빌려서라도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무언가를 재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이야기였고 그녀만 알고 있는 대본대로 지금 우리 가족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소정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찍은 사진. 고개를 낮추고 웃고 있는 얼굴. 어딘가 너무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정중했고 지나치게 조용했고 무엇보다 어떤 결핍도 드러나지 않으려 애쓰던 태도. 그 얼굴 위로 오늘 병원 직원의 말이 다시 겹쳐졌습니다. 생활 전반을 조절하려는 행동이 있었다.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 아이는 그때도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요. 지금 이 집에서처럼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은우를 살리려면 그 아이 곁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이 악몽 같은 역할극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조용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와 메모들, 약봉지 그리고 사진들. 그 안엔 누군가를 증명하려 애쓴 기록과 누군가를 없애려던 흔적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약물 투여가 반복되고 있고요. 피해자는 제 아들입니다. 현재 혼수 상태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담당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약 성분들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조합입니다. 투약 경로 추적이 가능하면 곧 수사가 본격화될 겁니다. 며칠 후 소정은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보관 중이던 약물들. 약국과 병원 기록, CCTV 조합을 통해 입증된 약품 구매 내역.
그리고 명자의 명의로 위조된 진료 기록과 사망보험 청구 전표까지. 조사실에 앉은 소정은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은우 씨가 원해서 먹은 거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머니요? 제가 간호했잖아요. 제가 다 했는데 왜 제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술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의 질문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말은 조금씩 뒤틀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대우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죽은 줄 알았어요. 기록에도 없고 이름도 못 찾겠고. 담당 수사관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건 실습했던 병원의 환자 말입니까? 장소정 씨, 그 환자와 이명자 씨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소정은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은 외려 무너져 내릴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 말만 들었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나중엔 저만 보면 눈을 떴어요. 그 사람 저만 보면 반응했어요. 웃었어요. 그건 진짜예요. 근데 어느 날 가족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데려가서 다시는 못 봤어요. 그 가족은 제가 뭘 했는지 단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그녀는 손을 조용히 깎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존재를 인정해줬는데 그 가족은 그 사람을 빼앗아갔어요. 저도 가족이었는데, 제가 살렸는데, 그걸 뺏어간 거잖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사관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우 씨를 그 사람처럼 만든 겁니까?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시선을 들고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우 씨는 그 사람보다 더 건강했어요.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전 그 사람을 복제하려던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던 거예요. 수사관의 손에 들린 서류 위엔 명자의 사망보험 청구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왜요? 왜 사망보험을 걸고 왜 약을 투여한 겁니까? 그 사람을 대신하려면 어머니는 오히려 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소정은 처음으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3번쯤 문 끝에야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도 그 사람 같았어요. 말투도 비슷하고 손등의 주름도. 제가 그때 병실에서 봤던 환자의 어머니 손하고 닮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자꾸 의심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 눈빛이 점점 그 환자의 어머니처럼 달라졌어요. 냉정하고 무섭고 날 거부하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리를 준비했어요. 그 사람의 가족도 날 버렸고 은우 씨도 조만간 날 똑같이 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내가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나는 더 잘 해냈다고.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그녀의 진술은 결국 전이성 인격 동일화 장애의 정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소정은 실습병동에서의 한 환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했고 그 관계가 강제로 단절되며 배신감과 거절감이 극단적인 망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적인 증명 욕구는 현실의 사람들을 덮쳐버렸습니다. 은우도 명자도 그녀에겐 그저 증명을 위한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서 마지막 장엔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남겨졌습니다. 어머님은요, 제 증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증명해주는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소정이가 경찰에 넘겨지고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 걸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무섭고도 처참했지만 더는 무너질 틈이 없더군요. 그 애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사람은 날 버렸어요. 전 절 버리지 않는 가족을 만든 거예요. 그 애가 말하던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짚이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갔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그 애가 복제하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애가 뒤틀린 방식으로 만들고 싶었던 새로운 가족이 아니었고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품에 안고 키웠던 이름 불러주면 웃어주던 그 아이. 지금은 병원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은우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루 3번 약을 챙기고 은우를 데리고 재활실로 가는 동안 제 자신도 진료를 받으며 조심조심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저 자신도 돌보게 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도 환자입니다. 치료받으시면서 아드님이랑 같이 나아가셔야 해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소정이에 대한 처벌도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속 후 정신감정을 거쳤고 치료 감호 판정이 나왔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결국 치료 감호소에 장기 입원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은우에게 먹였던 약은 제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가짜로 병원에 전화해 약을 받고 약봉투를 조작해가며 섞어 먹였다고 하더군요. 그 애는 끝까지 연락을 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애는 제 기억 속에서 한 발짝 물러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은우가 묻더군요. 엄마,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요? 1달 조금 넘었어.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나중에 회복되면 천천히 이야기하자. 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저는 참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조금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숨 좀 쉬는 것 같아. 며칠 뒤 퇴원이 가까워질 무렵 은우가 거울을 보며 말하더군요. 얼굴이 좀 달라졌네요. 좋은 쪽이야. 더 단단해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처럼 웃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날은 날씨도 맑고 병원 복도에도 햇살이 들었습니다. 원무과에서 서류를 정리한 뒤 자판기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뭐 마실래? 아이스 커피요. 그건 아직 안 돼. 약 먹잖아. 아, 그렇죠. 둘 다 동시에 웃었습니다. 참 평범하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물론 아직 완전히 편한 건 아닙니다. 밤엔 가끔 잠에서 깨 은우 숨소리를 확인하고 약 봉투를 다시 열어보기도 합니다. 혹시 또 내 이름으로 된 약이 있는 건 아닌가 괜한 걱정을 하면서요. 그럴 때면 은우가 눈을 뜨고 말하죠. 엄마 안심하세요. 이젠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그 아이가 저보다 더 단단한 어른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퇴원 당일 병원 로비를 나서며 은우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말없이 그 손을 톡톡 2번 두드려줬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지만 다시 일어서려면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손을 잡았던 건 결국 저도 누군가에게 잡히고 싶었던 거겠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로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